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정부 조직의 생성 원리, 그러니까 63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은 경영학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뭐냐면은, 사람은,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노화의 단계에 가다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생애주기 이론이에요. 이 생애주기 이론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쉬운 이론이거든요. 기업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생애주기가 있는데, 준정부 63쪽입니다. 준정부 조직의 생애주기와 불멸성은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공기업은, 준정부 조직은, 같은 의미로 쓸게요. 안 망한다, 안 죽는다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또 조직이 커졌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축소됐다가 죽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불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저는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 여러분이 다 알고 지내는 분 중에 분명히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1인 기업이든 뭐든 어쩌든 간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폐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잔인한 얘기예요.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한다는 것은 불멸의 정반대죠. 망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단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일반 기업 전부 다 망가지는 일이에요. 자, 정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요. 외환위기처럼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국가 전체가 다 이제 흔들릴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조직도, 그럴 때 이제 흔히 말해서 조직이 이제 조직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준정부 조직과 이 공기업은 불멸성, 안 죽는다, 안 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64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굉장히 속담 같은 얘기들인데,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준정부 조직의 죽고 사는 사활, 죽고 사는 것은 어떤 왕의 법칙, 너 죽어라, 너 살아라, 이게 아니라 조직 자신의 법칙을 따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든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생존하려고 해요. 조직도 일종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조직도, 여러분이 사업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 누가 사업을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해요? 된다는 마음으로 하죠. 자신의 법칙, 준정부조 자신의 법칙,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적당하게 운영된다는 얘기죠.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 당연히 돈 많이 벌어는 게 최고예요. 이 사업이나 장사, 이 일반 기업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1인 기업 포함해요,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자, 근데 준정부 조직 같은 건 그것도 좋은데 공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니까 적당히 자기들이 원하는 법칙대로, 목표대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65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 이런 게 나오죠. 이러한 준정부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핵심은, 준정부 조직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준정부 조직이 뭐를 좀 더 해야 될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게 어차피 준정부 조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어차피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정부예요. 안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못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까? 어떤 역할을 더 줄까? 기능을 더 줄까? 아니면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66쪽이요. 이제 준정부 조직과 관료 정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참, 이것도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관료 정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66쪽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관료 정치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관료, 공무원들은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 이 관료들의 생각이 굉장히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완전히 시장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이거를 완전히 넘기질 않고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이거를 정부와 시장 영역 딱 중간에 공기업을 설립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른바 이제 제 강의 자료에는 공기업을 정치적 관리 영역에 포함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바로 관료 정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뭐냐? 이게 분명히 이 일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직접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시장경제 영역, 이른바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다가 이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기에는 아까워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다시 끊었다가 합니다. 자, 이게 정부가 하기엔 애매한데, 그렇다고 기업이나 일반 개인이나 단체한테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넘기기엔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부하고 시장경제 영역 중간에 딱 공기업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만들 때, 설립할 때, 조직을 설립할 때, 이제 만드는 사람의 그 취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 조직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좀 교육을 시켜요. 근데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이 관료들의 어떤 공무원들, 이걸 설립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료 정치 이론이라고 보셔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책에 지금 66쪽부터 67쪽까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설명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자칫 잘못 설명하면 이게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나 공무원들 자기들 좋으라고 공기업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틀린 말, 이 책에 있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설명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부가 하기에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그냥 일반 시장경제 영역으로 맡기기도 애매하고, 중간에 영역을 두고 공기업, 공공기관을 만든다. 근데 처음 만들 때 이 사고방식,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운영의 원리, 목표, 방향, 이게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많이 반영된다는 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관료정치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7쪽에 이제 준정부 조직의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너희 조직이 만들었을 때 설립 목적, 제1조에 보통 각각 공기업마다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요. 제1조, 우리 무슨 공기업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 목적. 야, 너희 설립 목적 다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설립 목적 끝났잖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요. 올림픽, 월드컵 경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걸 추진하는 어떤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올림픽 끝났잖아. 그러니까 너희 설립 목적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없어져야 되겠네. 월드컵 끝났잖아. 너희 경기장 관리 다 했잖아. 이제 너희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목적을 바꾸죠. 그렇게 되기 전에 목적을 바꾸죠. 우리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 경기 이런 어떤 운영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말 되잖아요. 우리 축구 경기 내가 운영 좀 해봤다.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 경기 우리 한번 해봤다. 육상이건 뭐건 우리 체조 이런 거 한번 해봤다. 운영의 경험이 있다. 목적 바꾸겠다. 그럼 목적 바꿔줘요. 목적 바꿀 수도 있어요. 주변에 어떤 여론과 정치적인 어떤 역량, 능력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목적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거죠.
목적을 바꾸면서 어떤 걸 바꿔요? 명칭이요. 기관의 명칭을 살짝 바꿔요.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 관리공단. 예를 들어서요. 올림픽 관리공단. 올림픽 끝났잖아요. 그럼 올림픽 빼고 뭐 다른 거 넣으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던 이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자, 68쪽에 그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뭐 준정부 조직의 뭐 생성, 그 다음에 준정부 조직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준정부 조직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나름대로의 설립 목적이 또 분명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설립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중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이브리드. 여러분 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혼합, 혼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조직에 적용을 시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특한 속성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과해서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낸다. 아니, 기존, 자, 저 김영재라는 사람 더하기 여기에다가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일단 집어넣어요, 저한테. 그러면 하이브리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제 예로 든 거고, 조직이라고 하면은 A를 하고, A가 원래 그 조직의 임무인데, 하는 역할인데, 자, X, Y, Z를 넣어요. 강제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서서히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완전히, 야, 이 조직, 야, 원래 이거 안 했었는데 이것도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원래 이 일도 안 했는데 이 일도 하네?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혼성이라는 개념은 일단 일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일을 더 덧붙이는 거.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여기에다 뭐도 걸치고 뭐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팔찌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